결국 루마니아가 K9 생태계의 10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유럽의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 방산이 애플처럼 사고하기 시작했다라며 논평했는데요. 야금야금 마켓 쉐어를 늘려가더니 어느덧 자신의 생태계 안에서 독점적 지위를 노리는 애플처럼 한국 역시 K9과 K2, KF21, FA50 등 가성비 상품을 유럽에 풀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탄약과 장비류부터 다양한 베리에이션과 사후 개량 및 보수 서비스, 미래 먹거리까지 알뜰살뜰 챙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루마니아를 10번째 고객으로 맞은 한국방산업의 루마니아 시장 침투 청사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루마니아의회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구매 예산 승인안을 의결, 구매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청구 신문에 달하는 K9 자주포 도입 물량 중 1단계로 확정된 양은 전체 물량의 60%에 달하는 53운 약 1조 5,200억 원 규모였습니다. 루마니아 내부 사정과 K9 생산 가능 대수를 감안하면 대규모 초기 도입 물량이라 할 수 있는데요. 루마니아가 그야말로 큰맘 먹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소련의 T-55를 기반으로 자국 안보 실정에 맞게 개량한 TR-85를 질적 양적 주력 전차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말이 주력 전차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지장 물자 수준인 2세대급 보물 전차를 여전히 최일선에서 굴려먹고 있는 셈인데요. 실제로 모태가 T-55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군에서 최후방 동원사단 등에서나 운용 중인 M48A3K, A5K와 동년배인 전차가 여전히 현역 일선에서 혹사당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나마 기계화 전력은 사정이 나서 스위스의 피라냐 장갑차가 배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양적 주력은 BMP-1을 개량한 구닥다리 MLI-84와 BTR 시리즈를 개량한 TAB 시리즈가 대부분입니다.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아직도 구소련식 편제를 벗어나지 못한 동유럽 국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루마니아의 이런 사정이 대한민국 방산 시장에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월 루마니아의 정부 국영방산 기업인 로맘과 K9 자주포 레드백 관련 MOU를 체결했습니다. 물론 아직 뚜렷한 계획이나 계약이 성립된 건 아니지만 육군 총병력 약 4만 3천여 명으로 대한민국의 8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루마니아 육군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러시아의 폭거에 맞서 국방 예산을 GDP의 3%까지 증액할 예정인 루마니아의 입장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말도 못하게 준수한 데다 이른 시일 안에 다량의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루마니아의 K9 도입 결정을 두고 폴란드에 영향이 지대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나토라는 이름 아래 양국이 서로 파병 병력을 배치하고 있을 정도로 러시아에 맞선 강력한 군사동맹 관계입니다. 이번 K9 계약을 계기로 루마니아의 다음 방산 사업에서도 한국이 낙점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는데요. 물론 미리부터 김칫국 마시는 것 아니냐 반문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전 폴란드의 사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는 K2와 K9, FA50에 이르는 초도 물량 이후 레드백과 천무 등 다수의 한국 방산 무기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무조건 한국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루마니아는 올해 초 독일 레오파르트 2 A7을 대체할 전력으로 미국 M1A2 에이브람스를 도입했는데요. 당시 후보군의 대한민국의 K2 흑표는 아쉽게도 고배를 마시고 말았죠. 그런데 이를 두고 군사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기동력이 떨어지는 M1A2 에이브람스를 수도권 방어 전력으로 배치하고 기동성이 좋은 K2 흑표를 최전선에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높은 주장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루마니아가 도입한 M1A2 에이브람스는 54대로 한 개 대대가 무장할 물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루마니아의 기갑 전력이 약화했다고는 하나 터무니없을 만큼 적은 물량인데요. 루마니아가 나머지 기갑 전력을 현대화, 서구화하려면 최소한 400대 이상의 전차가 추가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선 루마니아가 에이브람스 도입을 발표한 시점이 더 빨랐을 뿐 K2의 미래가 에이브람스보다 더 밝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 역시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투트랙 전략을 가지고 무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는 실제로 상당히 근거 있는 추론입니다.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는 나토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유사시 미국이나 나토의 지원을 보다 빨리 받기 위해서라도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드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입 비용입니다. 아무리 동유럽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60대의 전차를 대체하려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K2는 이미 노르웨이에서 증명됐듯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높은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훨씬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루마니아가 경제적인 면과 나토의 지원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 에이브람스와 K2를 모두 도입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출형 에이브람스의 열화우라늄 장갑과 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장갑과 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공격력과 방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죠. 물론 이조차도 한국의 희망사항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정세나 루마니아의 국방예산, 노르웨이의 시험평가를 통해 얻게 된 K2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성능평가, 마지막으로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드보다 절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K2의 가격을 고려하면 과연 한국만의 희망, 근거 없는 생각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또한 유럽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레오파드를 가장 우수한 전차로 인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K2 역시 초대박 수출 실적을 가진 무기체계이며 한국은 글로벌 무기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독일은 글로벌 공급 문제로 생산 능력 부진을 겪고 있지만 한국은 대량 생산에 유리합니다. 만약 폴란드와의 2차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면 유럽 현지에서의 생산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가 한국이 유럽 전차 시장을 휩쓸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만약 현재 예측처럼 루마니아가 에이브람스와 K2의 양동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면 한국은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그간 먼 거리로 인한 운송 비용과 AS 문제는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을 방해하는 걸림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K2 계약이 성사되고 탄약 공장이 들어선다면 이런 기존의 문제들도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K2가 최종적인 계약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루마니아 현재 탄약 공장을 설립하는 것만으로도 나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와의 2차 계약 이행으로 현지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유럽 현지의 한국 방산의 생산 전초기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유럽 전역으로의 공급이 훨씬 쉬워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따라서 루마니아의 2차분 계약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K2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고민 없이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한 속내에도 대한민국과 방산협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가뜩이나 루마니아는 이미 폴란드를 통해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진가를 간접 체험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한 최인접국이자 우방국으로 자국이 보유하고 있던 400여 대의 전차 중 60대를 지원한 상태입니다. 400대 중 60대라는 수치만 보자면 사실 그다지 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전차는 자국 내에서 가장 막강한 전력으로 분류되고 있던 T-72 전차이기 때문입니다. 자국 내 가장 강력한 무기 체계를 지원한 상태라면 이를 대체할 전차가 급하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루마니아의 행보가 더욱 적극적인 것인데요.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전면적으로 증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루마니아의 재정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루마니아는 생각보다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루마니아가 이외의 재정적 지원과 통화 환율 안정 그리고 외국인 투자 확대를 통해 동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과거 이미지를 벗었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3.1%로 예상될 정도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명목 GDP는 약 2,437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시기 폴란드가 5,800억 달러 이상의 명목 GDP를 기록하고 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인데요. 그만큼 운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도 적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전운이 감돌고 있는 동유럽의 상황을 보면 이제 루마니아에 남아있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루마니아는 영국이나 노르웨이처럼 자본이 넉넉한 편도 아니기에 임시방편으로 타국 의무기를 임시 도입할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생산 물량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미국과 독일을 제외하자면 루마니아의 선택지는 한국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무기체계라고 하더라도 실물이 있어야 배치와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무기를 효용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을 보면 루마니아의 전차 도입 사업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졌다 할 수 있는데요. 가격과 성능, 철저한 납기까지 모든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란 사실, 그리고 같은 나토 최전선 국가인 폴란드의 배송 완료 현황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광고나 로비 없이 오직 실전에서의 검증과 입소문만으로 한국이 유럽에서 최대 점유율을 기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돈과 자원도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부디 루마니아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니까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